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 딥시크와 설립자 량원평이 몰고 온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주요 선진국은 개인정보 수집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딥시크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를 각각 짚어보고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덕의 AI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 권호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장이신 사단법인 AI 프렌즈 유용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송승종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엔 스타트업 대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금융특화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강호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我们也希望有关国家避免采取将经贸科技问题泛安全化、政治化的做法。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 산업계에 화두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글들을 읽고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뜻하는 걸 텐데요. 본부장님, 최근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가 바로 LLM인데 기존의 모델들과 다르게 어떤 점에서 좀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거대 언어 모델은 구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 신경망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신경망 구조가 학습할 때 모든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학습을 하는데 인간처럼 딥시크는 이것을 알고 일부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성능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어텐션 부분을 연산과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축해서 학습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기술 등을 개발해서 학습 속도를 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서 수억 달러의 학습 비용이 드는 일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드는 일의 비용이 드는 LLM 개발을 5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0억 원 정도로 개발을 이루었다는 것이 혁신적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중국 내 기업이 이루었다는 것이 혁신적이겠죠. 중국이 지금 미국 AI 수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딥시크 회사의 개발진들이 해외 유학파들이 아닌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로 모셔져 있는 분들인데 딥시크가 충분한 인프라, 그러니까 GPU와 데이터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 연구 환경에는 실패해도 상관없는, 실패해도 더 성공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였고 그러면서 충분한 보상들을 성공했을 때 제공하여서 딥시크 중국의 제재 속에서도 개발했다는 것이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국내 연구진에게 충분한 연구 환경이 제공한다면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어떤 토종 연구진들이
효율적인 아주 비용으로 아주 가성비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점이 있어서 혁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 AI 프렌즈는 대덕연구 개발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서로 이렇게 기술 공유를 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얼마 전 학회에서도 딥시크 파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 기록 같습니까? 그 세미나 전에 설 연휴 때 저희가 활동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이 되게 난리가 났습니다. 설 연휴 내내 이제 그 논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사실 디스커션 대단히 많이 했고요. 그 커뮤니티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그 전에는 그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은 그 인공지능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논문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연구자들이 사실은 거의 약간 포기하는 식으로 그냥 가져와 잘 쓰는 거나 잘 하자 이런 얘기만 하고 사실은 좀 쳐다보고만 있다가 그 딥시크에서 이번에 나온 모델은 모델을 공개하고 그 비밀의 레시피가 논문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연구자들도 한쪽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빨리 하자라는 쪽이 있었고 그래도 안 될 거야, 안 됐어, 늦었어 이렇게 얘기한 쪽이 사실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좀 싸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이 그 동안의 LLM은 되게 폐쇄적인 그런 구조 속이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오픈 소스, 흔히 말한다, 그러니까 레시피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다 공개했다는 거죠. 네, 논문으로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논문을 공개하더라도 아무나 못 따라하는 것이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들 모델을 그냥 공개했고 또 그거를 상업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오픈했어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깜짝 놀랐죠. 실제로 그 오픈 AI에서 일하는 직원분도 언젠가는 따라오겠지만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다고 되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의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는 데 차원에서는 오픈 소스가 이제 맞잖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그랬던 게 더 좀 신기하긴 합니다. 폐쇄적인 중국 사회에서 네, 네. 를 감안하면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가 딥시크라는 회사가 20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만으로 한 2년 정도 전에 창업한 신생 스타트업이라는 걸 봤습니다. 우리 강호진 대표님도 딥시크가 창업했던 2023년에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몰고 온 돌풍을 보는 시각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딥시크를 미국에서 많이들 스푸트니크 모멘트에 비교하곤 합니다. 1950년대에 이제 소련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서 미국과 함께 군비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딥시크의 V3 모델이 사실은 그런 스푸트니크 인공지능 모델에서의 스푸트니크 모멘트에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추론형 LLM에서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런 추론형 LLM들이 기업 혹은 개인들에게 많은 파급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똑똑한 LLM을 통해서 AI 에이전트 혹은 AI 에이전트 워크포스로 바뀔 때 사실은 그런 모델의 실제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딥시크 모델이 오픈소스로 전체 다 풀리게 된 건 사실 국내 기업도 사실은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발사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국내 기업, 저희와 같은 조그만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그런 로켓들을 쏘아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스푸트니크 그 충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다음 질문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군비 경쟁이었다면 이 딥시크라는 회사가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글로벌 AI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겠냐. 또 이것이 자칫 AI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승정 특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기술이 이제 군사 분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 AI 중심의 군비 경쟁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이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AI 전쟁 준비는 주로 이제 드론, 로봇,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고 약간 전문 용어인데 자드 시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점은 전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중국 같으면은 이제 알고리즘 전쟁,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심전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세대 전투 체계를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2017년에
그 2030년까지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현재 이제 군에서 이제 그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전쟁 양상 전체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파급력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AI 기반의 무기 체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통제 불능의 그런 그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런 그 군비 경쟁과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 어떤 AI를 바라본 군사적 관점에서의 시각 공유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딥시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풍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지난달 15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휴대폰 앱에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논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우려에서였는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예. 네, 금지시킨 것은 이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또 중국에 저장되고 이 데이터를 또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많은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들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딥시크는 스파이웨어는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파이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버가 중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가정보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뭐 사이버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사이버 범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그 지수를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최악의 그 국가 하면 이제 러시아,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거대 IT 기업에서 중국이 사이버 범죄의 어떤 공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 한 상황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정보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틱톡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의 기업들이 정보 당국의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정보라도 다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이걸 알릴 의무도 있는데 그를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더 좀 고약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그 민간 기업이 정보 당국의 요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들어가서 관련된 구역에 들어가서 문건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금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딥시크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플랫폼에 제공된 개인 정보는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당국의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구자분들과 이제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딥시크 앱이 이렇게 방금 우리 송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 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뭐 조심하는 건 좋은데 살짝 좀 과도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픈 AI, 뭐 챗GPT 서비스도 뭐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챗GPT도 미국의 서버에 저장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사실은 저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믿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조심하자라는 게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는 아마 딥시크가 신생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로 서비스할 때 보면 나라마다 요구하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보안 시스템 보완해서 다시 런칭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돼서 저는 조만간 다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보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우리 네, 저도 일부 공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AI 모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AI 모델과 유저가 상호작용한 데이터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사실 AI 모델의 발전과는 별도의 문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실은 한국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국의 유저들에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형 AI를 발전시켜야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해야 되는 오히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대덕특구 카이스트에서 나온 연구 사례가 있는데 뭐였냐면 이건 챗 GPT에 관련된 거였는데 여기서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짝 우회해서 돌려서 질문을 살짝만 바꾸면 똑같은 직접적인 질문과 마찬가지의 그런 원하는 유용한 개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연구 내용이었는데 이른바 탈옥이라는 수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탈옥을 막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레시피가 있는데 레시피 중에서 마지막 정렬 부분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런 유의 대답은 반사회적인 거나 공동체 유협을 가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답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강학습이라고 해서 이걸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습인데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딥러닝을 쓰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는 것들이 어떤 패턴을 보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되는 패턴의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 같은 인간이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 기술이 갈 길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AI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의도가 뭔지까지 이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공동체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AGI까지 가서 연구를 해야지만 이 탈옥이라는 문제에서 약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연구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 이런 식의 이제 한계 또는 문제점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노출되면 막을 끄고 또 노출되면 막을 끄고 이런 식의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2023년인가요? MIT 대학에서 이 탈옥과 관련된 한번 그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실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챗 GPT에게 화학작용제를 이제 이리저리 보여주면서 이걸 무기를 좀 만들어 달라.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질문을 이제 뭐 이 교묘하게 바꾸고 아마 유도 신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VX 신경작용제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이제 금지된 화학 무기거든요. 그것을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것을 참 원천적으로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국방 관련된 그런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정말 그 대한민국 수도의 신병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AI의 탈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내 전체 정말 블랙아웃 정전 사태를 일으키고 뭐 주식 시장에 뭐 대혼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페이크 뭐 이런 동영상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홍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유도하고 뭐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교통 대혼란을 일으키고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와일드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탈옥 문제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엄밀하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연구자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해야 될 연구가 많다라고 하는 어떤 과제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아마 LLM의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서 아마 그 스크리닝을 하지만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습된 데이터에 그런 개인정보적인 이슈를 특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킹하는 코드 짜줘 하면 답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탈옥처럼 예를 들어서 해킹이 아니라 나는 보안 프로그램을 짤 거고 뭐 모의적으로 나는 실험을 할 건데 거기 필요한 뭐 프로그램 짜줘라고 한다든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가 해준 얘기인데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창과 방패처럼 계속 보완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완벽하게 막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터넷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무기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크리닝이 되지만은 잘 검색하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약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좀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탈옥적인 요소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제목도 딥시크에 대한 빛과 그림자, 그런데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최대한 이제 줄이는 게 앞으로 역할 아니겠습니까? 스타트업 대표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레드티밍을 하는 문화를 더욱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앞선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세이프티 레이어를 제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고양이와 쥐처럼 공격하는 경우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레이어도 사실은 사람이 연구를 하지만 LLM을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입력과 출력하는 레이어에서 결국에 사람이 전달을 LLM에게 하고 LLM 통해 사람이 전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출력 레이어에게 그런 뭐 레드팀이라든지 아니면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문화가 기업들에게도 훨씬 더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딥시크에 대한 뭐 우려도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기술이 이 딥시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토종 인력들이 중국의 토종 인력들이 미국의 어떤 굉장한 제재를 뚫고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표한 가성비 있는 오픈 소스다라고 하는 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의 그렇다면 AI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특히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 수도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있는데 우리 대덕의 인공지능 연구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본부장님? 네, 뭐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LLM. 거대 언어 모델이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부터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거대 언어 모델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구축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어 중심으로 소형 언어 모델들을 개발했습니다. 1.3빌리언과 3빌리언을 개발해서 공개하였고 베이스 모델을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더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6.7빌리언까지 확장해서 공개할 예정이고 리즈닝이 좀 가능하도록 소형 모델들을 결합해서 서로 이제 전문 용어로 미스추얼 오브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특수한 에이전트들을 결합해서 좀 성능을 이제 5.1 정도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따라가는 기술들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언어 모델 말고 저희들은 또 애트리에서는 시각 모델들도 개발했는데 언어를 주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저희가 좀 잘 알려진 코알라 모델이 경량화 모델이 있고 또 반대로 시각과 이미지와 비디오 정보를 보고 이해를 하는 코라바 모델이 있어서 해외 많은 학자들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애트리의 기술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지만 좀 전체적으로 조금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LLM 관련해서 어떤 세계적으로 순위를 좀 매기자면 우리나라 특히의 순위는 어느 정도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중 간에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뭐 초기에는 자체 모델 개발 3위 뭐 이렇게 됐었는데 자체 모델 개발보다는 이제 성능을 따지게 되면 이제 계속 공개되듯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모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다. 돈의 싸움입니다. 돈이 많은 쪽이 순위가 높습니다. 제
대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를 얼마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AI 쪽에 투자 비율이 한 6위 이렇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 그만큼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근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잘하고 그 다음에 사실 3위권들은 사실은 그 격차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데 요즘에 프랑스가 좀 잘합니다. 프랑스의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꽤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예전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3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4위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등등등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LG 같은 데서도 꽤 근데 경쟁력 있는 언어 모델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딥시크처럼 이런 오픈 소스로 이렇게 이런 문화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 파라미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딥시크 모델 파라미터가 6천억 개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만드신다고 한 모델이 60억 개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트리 같은 기관에는 GPU 한 10,000개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연구비가 파편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너무 가난하게 연구를 해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규모의 경제 이런 연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어떤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7, 80년대, 90년대까지 뭐 1등을 따라가는 전략, 그러니까 패스트팔로우, 이른바 패스트팔로우 전략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잖아요. 그러면 AI 연구에서도 그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4등이라고 보는 건 사실 리즈닝 LLM 분야에서 이제 연구하는 도메인일 것 같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업화를 잘하고 상업화를 잘할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도메인에서는 아직 조금 미흡할지언정 사실 1위 도메인에서 오픈소스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저희도 그런 모델들을 얼마든지 가져다 와서 기업에게 적용하는 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적용을 할 때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탈옥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기업에게 ROI가 적용되게 하는 그런 영역들 이런 도메인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같은 운동장에서 뛰는 게 아니라 결국에 AI가 도입되는 전체 큰 운동장이 있다면 그 운동장을 먼저 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굳이 1등을 따라갈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다른 영역을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중국이 토종 AI로 기술진들로 딥시크라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우리도 어떤 토종 AI,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내놔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AI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중요한데 인프라라 하면 GPU 자산도 있지만 아까 만장 투자한테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제 예산하는 게 내년에 한 10,000장 정도 확보하는 건데 이미 엔비디아가 이제 다 판매를 해서 만장 확보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이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을 잘하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 공개된 메타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15조 개 가량을 쓰고 있는데 15조 개의 토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영어는 60%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0.6%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로 보면 상당히 한국어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 영어를 가지고 영어 모델에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품질 데이터를 모으면 이 데이터가 적은 것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고품질 데이터와 그다음에 충분한 인프라, 그러니까 GPU를 만장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1.3빌리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1.3빌리언의 연구비로 구입하게 되면 한 5억 들거든요. H100장이 저희가 1년 만에 구입해서 1년 동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기업에 가면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몇 번을 돌려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야지만 딥시크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비전문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말씀도 하셨고 이제 인프라 이런 기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이 AI 개발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딥시크를 보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중국의 어떤 이 정보 수집과 관련된 그런 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어떤 토종 AI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딥시크가 그런 어떤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정말 그 월가가 완전히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하루에 5천억 달러가 그냥 자산이 그렇게 폭락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 그 딥시크가 성공한 그런 배경에 보면 정부에서도 AI를 갖다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과제로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민간에서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연구기관 이런 어떤 3자가 나름의 굉장히 견실한 생태계를 이룬 결과로 해서 딥시크라고 하는 산물이 나온 것이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군 복무하면서 근무하는 동안에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참 근면하고 성실하고 참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키는 거는 잘해요.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건 너무나 큰 담론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이번 딥시크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암기 위주, 입시 위주, 사지선다 이런 걸 좀 떠나서 이게 보면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 응용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어떤 데이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패러다임, 그렇죠. 예. 패러다임과 어떤 생태계 구축 이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현장 연구자들이 바라는 점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인프라 인프라 네. 데이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과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패러다임과 어떤 생태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은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이제 저도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은 저는 약간 투트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장을 GPU가 있다고 우리가 세계 최고 인공지능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하나가 수십만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만장 준다고 해도 그 빅테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격조죠. 우리가 만장 가지고 최소한의 그들 기술을 한 6개월이라도 후에 따라갈 정도의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한글 베이스라인 모델, 기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을 한글 모델을 사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마나 이런 거 써도 된다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자립을 위해서 최소한 따라가는 정도로 저는 한 10,000정 정도 GPU는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간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발명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냥 윈도우를 쓰잖아요. 운영체제도 그냥 남의 걸 사와서 쓰지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전자정부를 통해서 되게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우리가 목표가 정해지면 빨리 잘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좀 사회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다방면에 빠르게 활용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인공지능 전환, AX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아무래도 스타트업 대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죠. 어떻습니까? 토종 AI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사람일 텐데요. 사실은 이미 국내에는 훌륭한 AI 연구진들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딥시크와 같은 경우도 챗GPT의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 증강을 해서 굉장히 양질의 모델을 사람이 제공하지 않아도 LLM이 사실은 증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사실 이제 훨씬 더 선도 그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건 인프라 문제일 텐데요.
저희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광주에서 인공지능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H백이라든지 이런 GPU를 지원받는데 이제 이미 적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즈 케이스를 이제 H백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의 10대 1의 경쟁률로 GPU를 지원받고자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져야 되고 이미 유즈 케이스가 잡혀 있는 기업들에게 사실은 이런 H백이나 인프라로 인한 고충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선도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프라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같은 이게 젊은 기업인 또 연구자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총리가 젊은 과학자들이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거다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들을 앞으로 이제 발표를 예고를 했는데요.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창의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어떤 제도적이고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이제 뒤따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대학교의 군사학과 제가 뭐 교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산학, 연군, 산하면 뭐 이제 기업체, 그다음에 이제 학교기관, 그다음에 연구기관, 군 이제 사자일체가 되는 어떤 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인 그런 그 사다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대 군사학과에서는 뭐 머신러닝이나 AI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생들이 이제 그 인관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군에서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유감스럽게도 모 대학에 사이버학과 해가지고 상위 뭐 거의 1%에 들어가는 그런 영재들을 갖다가 이제 그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관을 시켰지만 군에서 사실 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이제 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최초의 이 사이버학과를 만든 취지가 많이 퇴색이 돼서 거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대학에서 이렇게 양질의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임관을 시키면 군에서는 특화된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정말 그 제도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정의 군 복무가 끝나면 이제 학계 연구기관에 다시 이제 진출을 해서 정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제도적, 정책적인 그런 그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학인 간의 어떤 연계가 그런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도적, 정책적으로 본다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딥시크의 이제 랑웬팡 대표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딥시크가 흥행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AI가 많은 도메인에 적용될 것이라고 봤었고 사실 초창기에는 그냥 골방에서 혼자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국내에도 많은 그런 AI를 연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들이 있고 다만 이제 딥시크도 사실은 V1, V2, V3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V1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브로드하게 많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건 V3부터거든요. 그리고 V1과 V2도 사실 내부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뭐 V100, 뭐 V200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나 정책적으로 AI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용인할 수 있고 연구자들이 이런 실패를 고민 없이 흔히 말해서 빠르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용인해주는 문화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는 이제 과학 그 전반에 사실 어떤 불문율처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쉽게 이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특히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이 AI 연구에서만큼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조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정책적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예, 뭐 국가에서 이미 많은 정책들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자주적인 AI 추격조, NLM 추격조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00장을 66년 상반기까지 투여해서 추격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약간 보태자면 애틀의 생각을 잠깐 보태자면 한 기업 일일이 한 기업이 가진 역량이 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기업들이 합친다든지 애틀이 같은 조직들도 같이 합쳐서 국가가 집단 연구 체제가 좀 구성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젊은 연구자들의 환경은 저희 이제 애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오면 GPU를 몇 장 쓸 수 있는지 연구할 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실험기 돌려놓고 한 달에 기다려야 되는지 3일에 기다려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여건입니다. 사실 지금 LLM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2022년과 2023년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GPU가 많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GPU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GPU를 가지고 끊임없이 많이 돌려봐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원들이 GPU 숫자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프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적적으로한 인프라, GPU가 만장 있다면 전문 과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장이 있어야 되고 또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서 한 만장이 있어야 되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위해서 또 몇만 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어야 이게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고 워낙 전체적으로 AI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AI G3로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3도 제 생각할 때는 1과 2가 G1과 G2와 격차가 나는 G3는 소용이 없다 생각합니다. G1과 G2와 거의 비슷한 G3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 점이요. GPU 아까 만장도 대표님 말씀하시고 지금 뭐 만장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용이 투자를 하면 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기다려야겠죠. 근데 돈을 마련하고 상당히 중요한 전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부지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운영할 수 있는 팀과 기업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인프라들이 지금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획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만장을 우리가 사실 꼭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급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만장을 한 곳에 있는 걸 빌리는 게 어렵지만은 좀 쪼개서 사면은 사실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긁어 모으면은 만장 비슷하게는 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만장은 이제 국가에서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네. 민간에서도 오더를 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전부 다 좀 약간 양해를 얻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 있을 그럼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 네, 만장은 조기에는 가능하겠죠. 약간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 짜투리 물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이미 수십만 장을 선주문해 놓은 상태에서 뭐 한 만 장 정도는 뭐 줄 수도 있다 이런 느낌 약간 같습니다. 비용을 마련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AI 어떤 토종 AI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GPU가 이제 네. 필수적이니까 만장 정도가 필요하다가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정부도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디시커를 보고 정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실 자주 AI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계속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한국어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 후손들이나 저희들도 쓸 때 이게 미국 문화가 계속 나오는 건 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적인 사고 방식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 중심의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고 물론 베이스 모델을 안 만들고 뒤에 처리를 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 추격이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G3 그러니까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AI 시대에 이게 기술 개발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항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말씀드리면 네, 정책적 어떤 지원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지. 그래서 예. 아까 그 일단 인프라 쪽에서는 네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애트리 정도 기간이면은 단독으로 만장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밀어줘야지 뭔가 좀 세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지금 사실은 전체로 모으면 많은데 이게 너무 개별적으로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말 임팩트 있는 연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력 관련돼서 저는 인공지능은 대단히 특이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자력을 하고 인공지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은 극과 극인데 원자력은 오래 할수록 잘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하고 20년 하고 하면 이제 전문가가 돼가는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당장 빨리 순발력 있게 지금 있는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잘하고 저보다도 학생들이 훨씬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주인공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좀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국가가 약간 연공 서열이라든지 호봉제라든지 약간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기회를 가지기 전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좀 참았다가 더 나중에 좀 챙겨줄게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는 더 빨리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밀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젊은 되게 능력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회를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 일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꼭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화성에 가겠다고 미친 사람들이 모였고 세상을 메타버스에 모이겠다고 진짜 미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라곤평도 그냥 AGI를 하겠다고 하고 어떤 연구할지는 그냥 바텀업에서 올라가서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연구소가 돼야 되는데 연구소가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게 사실 연구소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모일 거고 신나게 연구를 할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정책적 제도적 네.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젊은 연구자시잖아요. 네. 사실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젊은 저렇게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젊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가는 것도 결국에 이제 오픈 AI가 도입되는 단계를 5단계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도 앞서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결국에 5단계 자율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AI 혹은 AGI라고 부르는 것에 다가가는 것이 목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지 2 단계 연구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으나 젊은 정책으로 본다면 사실 스테이지 3, 4, 5는 이제 그들도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앞서 이제 가야 되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지 2에서 추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스테이지 5까지 간다면 스테이지 3, 4, 5에서 필요한 정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책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미국과 중국이 넘어갈 때 그때 또 이제 추격조를 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이미 스테이지 3, 4, 5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연구가 이제 뭐 지금 누적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분야를 빨리 먼저 개척하고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게 뒤쳐져 있다고 막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많이 찾고 그렇게 새로운 분야를 찾는 젊은 연구자를 많이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토론의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현재 LLM으로 대표되는 AI 기술이 국가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국가만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국가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을 키워야 되고 그 인재들은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인재들이 해외로 유치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화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대표님. 네, 얘기합니다. 네, 그 딥시크 사태가 우리에게 그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고 많은 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놀란 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어떤 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정부나 정치 여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 대단히 놀랍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 때문에 너무 놀라운데 이런 모멘텀이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딥시크의 모멘텀이 단순히 우리 뭐 GPU 만장 사고 2만 장 사고 이걸 끝나면은 그거 GPU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또 사람들 실망하고 또 인공지능의 겨울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앞으로 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안보 뭐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AI와 무기 체계의 결합은 이건 살상력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자신들이 어떤 AI와 무기 체계 이 결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제 똑같은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AI와 무기 체계의 결합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 또 뭐 미래에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틀림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얼마 전에 이용원 의원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지만 AI가 과연 현재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딥시크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강 대표님.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사실은 부족한 데이터, 부족한 인력, 부족한 인프라를 당연한 제약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유즈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기업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유즈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중국은 우주선 도킹에 성공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버금가는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 딥시크가 보여준 혁신도 바로 이런 중국 지도부가 일관성 있게 실행해온 과학기술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닐까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치열한 AI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학수도 대덕을 중심으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